다섯 번째, 커피의 수확과 가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걸 따서 요 상태에서 요 껍질이 벗겨진 상태, 그걸 생두라고 합니다. 생두까지 만드는 과정을 가공이라고 합니다. 가공. 자, 먼저 수확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커피나무에 열매가 열렸을 경우에는 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사람 손으로 따는 방식이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기계로 수확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이나 화면을 보시면 커피 농장에 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되면 이렇게 이제 그 차에다가 밭에다가 차들이 지나가면서 커피를 수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으면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자동 세차 같은 거 보면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뭐 작대기 같은 게 막 도는 거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이건 차에다 그대로 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단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나무가 상처가 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물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좋은 건 뭐냐 그러면 대량으로 빨리 수확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수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티핑이 있고 핸드피킹이 있습니다. 자, 요 나무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 앵두들이 한 10개 정도가 열렸는데 이걸 따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요렇게 해서 쫙 밀어버리는 거죠. 이런 걸 스티핑이라고 합니다. 스티핑. 핸드피킹은 잘 익은 것만 이렇게 툭툭 따는 겁니다. 그 스티핑과 핸드피킹 차이가 뭐냐 그러면 요렇게 손으로 훑었을 경우에는 안 익은 애들도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핸드피킹 잘 익은 것만 요렇게 따면 어떻습니까? 상품의 그 균일도가 일정하겠죠. 예. 근데 힘들기는 어떻게 힘들겠습니까? 핸드피킹 훨씬 힘이 들겠죠. 힘이 드는데 상품의 균일도는 가장 좋다라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책 보시면 기계 수확하는 방식과 스트리핑, 핸드피킹이 있습니다. 아주 고가의 커피들은 다 이렇게 핸드피킹을 합니다.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 뭐 여자라든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주로 이렇게 수확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가공은 커피 체리, 앵두에서 외피, 아까 껍질이라고 그랬죠. 과육, 그리고 점액질. 점액질을 벗겨내는 그 딱딱한 깍지가 있는데 그게 파치먼트라고 했습니다. 그죠? 파치먼트를 분리해내는 과정을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커피에서 생두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그 껍질을 벗겨내고 이런 과정을 가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건식법, 석식법, 내추럴 워시드, 세미 워시드 이렇게 있는데 요걸 또 하나씩 가공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식법은 간단하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렇게 커피 체리를 하나 땄습니다. 땄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그대로 말려요. 예.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금 색깔이 짙어지면서 아까 여기 이제 수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점액질도 있고. 근데 생두 자체를 그대로 말려서 탈곡하는 거. 이걸 건식법이라고 합니다. 예. 건식법은 가장 자연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추럴 커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추럴. 예. 섭식법은 어떤 거냐 그러면 기계 같은 데 넣고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겨질 거 아닙니까? 그죠? 어겨지다 보면 이렇게 껍질 같은 게 떨어지겠죠. 1차적으로 그거 이제 벗겨내는 겁니다. 그걸 펄핑이라고 합니다. 펄핑. 그 다음에 점액질이 있습니다. 아까 찐득찐득한 거 있죠. 찐득찐득한 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 큰 통에다가 그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 그 생두들을 푹 담가 놓습니다. 담가 놓으면 한참 있다 보면 불려지죠. 그래서 둥둥둥 떠오릅니다. 그럼 다시 물을 붓고 씻어냅니다. 그걸 몇 차례 하면 그 붙어있던 찐득찐득했던 것들이 싹 씻겨 나가면서 바득바득한 그 파치먼트의 형태가 되는 거죠. 아직도 거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딱딱한 깍지에 파치먼트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상태로, 파치먼트가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점액질도 나가고 과육도 없고 껍질도 없는 상태, 파치먼트만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리는 방식이 건식법 같은 경우는 체리 상태에서부터 바로 말리는 거고, 섭식법 같은 경우는 파치먼트 상태로 말리는 겁니다. 탈곡은 나중에 똑같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섭식법입니다. 점액질 제거하고 발효 시간은, 그러니까 물에다가 쭉 이렇게 담가 놓고 발효를 시켜야지만 이게 점액질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분리하는 걸 발효라고 하고 12시간에서 36시간 정도 합니다.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커피에서 안 좋은 맛이 나고 짧아지면 점액질 분리가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발효를 퍼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점액질 아까 우리가 봤죠? 뮤실라즈라고 합니다. 그림 보시면 그 생돌돌로 싸고 있는 찐득찐득해 보이는 게 있죠. 이게 점액질이라고 합니다. 예. 자, 커피체리 껍질과 가육을 제거한 후 생두 주변에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만든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물에 생두를 넣고
물과 함께 담가줍니다. 이것을 발효라고 합니다. 예. 펄프드 내추럴은 뭐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합한 겁니다. 자, 먼저 펄핑을 한 겁니다. 펄핑을 한다는 거는 요 안에 있는 껍질과 과육을 벗겨내는 겁니다. 껍질과 과육을 벗겨내고 그럼 찐득찐득한 점액질 있죠. 찐득찐득한 점액질 상태로 말리는 게 펄프드 내추럴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섭식법은 어떤 겁니까? 점액질까지 벗겨내서 말리는 거고 펄프드 내추럴은 점액질이 있는 상태에서 말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썬드라이 건식법은요 그대로 말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말리냐에 따라 이렇게 가공 방식과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미오시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펄프드 내추럴과 좀 다른 방식인데 체리 껍질을 벗기고 나서 과육과 점액질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점액질인데 이런 걸 일일이 뭐 그냥 손으로 문대서 다 벗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걸 세미워시드라고 합니다. 가장 좀 힘이 들겠죠. 예. 그래서 완전히 물에 씻거나 제가 버린 후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영세한 농장에서 사용되어 지금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 좀 힘이 드니까 그죠. 예. 그리고 체리를 말려서 바로 타격하면 건식법이 되는 거죠. 예.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건식법과 섭식법 크게는 가공하는 방식이 건식법, 내추럴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섭식법 이렇게 있는데 건식법 같은 경우는 체리 자체를 그대로 말리는 겁니다. 그대로 말리는 게 건식법이고 섭식법은 여기 안에 있는 뭐하고 뭘 분리하는 거죠? 첫 번째 껍질, 예, 아우터 스킨을 분리하고 두 번째 과육을 분리하고 세 번째 점액질을 없애고 예, 점액질을 분리하고 한 다음에 파치먼트 상태에서 그대로 말리는 거를 섭식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굳이 하나로 통일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고 그 농사 짓는 조건에 따라서 서로 선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식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콩을 그러니까 커피를 이렇게 따면 그 안에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분리하고 건조를 합니다. 수제직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과육이라든가 이런 걸 분리하고 펄핑을 하죠. 그리고 점액질을 제거하고 세척하고 소독합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이걸 그대로 말리는 건식법.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가 쌉니다. 어떤 과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효시키기 위한 통도 없고 물로 계속 씻어야 되고 이런 과정도 없고 그죠. 오로지 말려가지고 그냥 탈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싸고 친환경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말리면 껍질 같은 게 나오겠죠. 이건 그냥 뭐 그림이나 가축들 사료로 그냥 그대로 쓰거든요. 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섭식법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건식법의 단점은 어떤 거냐 그러면 품질이 낮고 균일하지 않다. 어떤 거냐 그러면 이걸 그대로 햇빛에 말리지 않습니까? 그럼 과육이 조금 많은 쪽도 있고 과육이 좀 적은 쪽도 이렇게 있겠죠. 말리다 보면 이쪽은 많이 마르고 이쪽은 덜 마르고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생두의 품질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리냐에 따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자주 뒤집은 경우에는 또 골고루 마를 거고 자주 뒤집어지지 않은 쪽은 마른 쪽은 마르고 안 마른 쪽은 안 마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균일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자, 맛의 특징은 단맛과 강한 바디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껍질하고 과육이 있습니다. 이 과육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수분도 많이 있죠. 말리다 보니까 이 성분들이 공기로 날아가기도 하지만 과육 같은 경우에는 단맛 같은 게 많이 있다 그래요. 커피 껍질, 커피 과육에는. 그러니까 말리다 보니까 이게 날아가기도 하지만 대략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육에 있는 성분들이 생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요 안에 있던 과육에 있던 단맛이 커피 안에서 그대로 발현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요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요 안에서 여러 가지 맛이 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디가 좋다. 예. 먹을 때 묵직한 느낌이 난다. 이걸 바디라고 하거든요. 바디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주로 건식법을 많이 하는 나라는 물이 많은 쪽이겠습니까? 물이 적은 쪽이겠습니까? 물이 좀 적은 쪽입니다. 자, 브라질,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로부스타 생산국. 그러니까 브라질,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대부분 로부스타 생산국이고, 자, 수세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이 높고 균일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더 균일하게 마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환경 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두가 만약에 여기에 10g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 분리하고 나면 앵두가 10g 정도라고 하면 이걸 다 분리해내서 생두가 되었을 때 그게 한 2g, 3g 정도 되거든요. 그럼 껍질하고 그런 게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뭘로 나갑니까? 물에 씻어서 그대로 하천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수박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쓰는 거 낚시가 나지 않습니까? 계속 물로 씻어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흘러가서 이제 그 오염이 되는 거죠. 환경 오염에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발효를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점액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큰 통에다가 이게 파치먼트와 점액질이 있는 상태에 원두를 두고 생두를 두고 물에다가 불리면 이렇게 쭉 일어나죠. 예. 이때 이제 발효가 되다 보니까 약간 신맛이 납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아라비카 생산국에서 요 섭식법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평가할 때 어디가 맛이 많이 좋냐고 하면 보통 섭식법이 조금 더 깔끔한 맛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균일도가 떨어진 반면에 요건 신맛이 좋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그 가치가 높은 등급이 높은 커피는 섭식으로 가공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라비카 커피에서는 요걸 쓰고 로부스타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라비카 커피를 생산하긴 하지만 워낙 커피가 많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그 커피를 다 가공하기 위해서 물로 씻고 했을 때가 합쳐놓으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근식을 조금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여기에 수세식, 섭식법의 대표적인 나라는 콜롬비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콜롬비아는 그건 100% 다 섭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물질 제거 분리 세척 뭐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건조 아까 말린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 껍질 다 벗겨내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말리는 거죠. 아까 요것 자체로도 그대로 말리고 요것도 그대로 말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땅에다 이렇게 해서 쭉 말리는데 이게 다 제거했을 때 요 상태 생도가 이렇게 되다 그러면 요 안에는 수분이 여전히 조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65% 정도까지 생도에 수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 상태의 커피를 그대로 전 세계로 유통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금방 썩어버려요. 곰팡이 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수분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제 요걸 말리는 거예요. 건조하는 건데 이 말릴 때 수분이 얼마 정도까지 떨어질 정도로까지 말리냐 그러면 보통 한 10에서 한 13% 될 때까지 말립니다. 완전히 더 말리면 뭐 곰팡이 필 일도 없겠죠, 그죠? 근데 완전히 더 말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커피의 맛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커피의 맛은 유지하되 커피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수분이 10에서 13%입니다. 그래서 수분계가 있어서 만약에 어느 커피를 우리가 생두를 받았는데 이 생두가 언제 생산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뭐 올해 수확된 겁니다. 했는데 수분계에 딱 넣어보니까 여기 만약에 뭐 9% 나왔다. 이건 어떤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까? 몇 년 된 커피입니다. 아시겠죠? 예, 몇 년 된 커피라서 묵은 커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생두에 보면 한 12% 정도, 이 정도 적정 수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됩니다. 자, 말리는 방식은 빠띠오 건조라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가을에 아스팔트 같은데 우리가 곡식 말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타일로 된 건조장을 이루고 체리를 말린 건 뭡니까? 건식. 파치먼트를 말리는 건 뭐예요? 섭식. 체리나 파치먼트를 펼쳐 놓은 후에 3-40분마다 가격을 계속 뒤집어주면 이제 건조가 되는 거죠. 파치먼트가 7에서 한 15일 정도 걸리고 체리를 말리는 상태는 15에서 한 30일 정도 걸립니다. 2배 정도 더 긴 이유는 아시겠죠? 이거는 껍질부터 과육까지 다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빠띠오 건조. 그러니까 아스팔트 같은 데 이렇게 쭉 말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을에 이렇게 보면 도로 위에다가 곡식 같은 거 말리면 좀 불안하죠. 차가 지나가거나 비가 오거나 뭐 짐승들이 좀 해할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커피의 품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드라이 방식을 씁니다. 자, 밑에 화면을 보시면 테이블 드라이라고 있죠. 테이블 위에다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빠띠오 건조와 테이블 건조 어디가 편하겠습니까? 빠띠오 건조가 훨씬 편하겠죠. 근데 테이블 건조를 하는 거는 빠띠오 건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바닥에 말리기 때문에 흙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고 그로 인해서 커피가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테이블 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으로부터 오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테이블 건조를 많이 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예, 기계 건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커피가 딱딱해지고 검은색으로 변하는 단계가 한 수분 함량이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20% 정도 됐을 때 그때 큰 드럼에다 넣고 이제 커피를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리는 걸 기계 건조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